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생존해서 공존으로 진화했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유산 보존이라는 중요한 균형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말이죠. 1960년대 위생시설조차 부족했던 슬럼가에서 시작된 싱가포르가 어떻게 세계 10대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개발을 넘어 생존을 위한 철거에서 정체성을 위한 보존으로 나아간 50년의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위기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전후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주거 밀도는 헥타르당 1200명에서 최대 2500명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죠. 1822년 잭슨 플랜에 의해 조성된 도시는 기능을 상실했고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하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위생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싱가포르 개선 신탁, 즉 SIT는 연간 1700호 공급에 그쳐 급증하는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HDB, 즉 주택개발청은 주거, 방식을 재발명하는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초기에는 질보다는 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속도전이 펼쳐졌습니다. 1960년부터 1965년까지 5만 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불과 10년 만인 1970년까지 총 11만 8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표준화된 설계와 조립식 자재를 사용한 효율적인 건설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재래식 부엌과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던 시민들은 이제 독립된 위생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시 재개발은 철거와 재건축이라는 방정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은 바로 1966년 토지취득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시장 가격으로 사유지를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주와 철거였습니다. 아울렘, 교도소, 부지 등을 활용해 대체주택을 건설한 후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지, 통합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소규모 필지들을 상업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도시 재구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은 국유지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엔진의 점화를 이끌었습니다. 도시재개발청, 즉 URA가 정비한 토지를 민간에 99년 임대로 매각하여 호텔과 오피스를 유치했습니다. 입찰 시에는 디자인 우수성을 평가하고 재산세 감면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쉔튼웨이와 골든슈 지역은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며 싱가포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1971년 컨셉트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도시 발전의 기술적 브리핑이자 전략적인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었죠. 핵심은 링 컨셉이었습니다. 중앙 상수원 보호구역을 감싸는 환상형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창의 공항, 주롱 공단, 고속도로, MRT와 같은 주요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족형 뉴타운을 개발하여 고밀도 주거와 상업, 녹지가 통합된 위성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인구 분산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싱가포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도시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철거는 역사의 상실이다라는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것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1986년 관광진흥청의 보고서에서는 유산은 관광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명시하며 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운 식민지 시대 저택들이 철거되는 것을 보면서 싱가포르 시민들은 보존의 필요성을 절실히 자각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상실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1989년 보존 마스터 플랜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기억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었죠.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캄퐁 글램, 보트키 등 주요 역사 지구를 지정하고 세알 원칙인 최대 보존 리텐션, 민감한 보건 레스토레이션, 신중한 수리랩 AIR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념물 프레저베이션은 원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 일반 보존 컨서베이션은 적응형 재사용을 허용하여 현대적인 활용과 조화를 꾀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는 적응형 재사용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공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 강변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오염된 창고 지역이었던 이곳은 현재 보트키와 클라크키의 활기찬 다이닝 허브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구 중앙 우체국 건물은 플러턴 호텔로 개조되어
역사적인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의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통합하여 럭셔리 호텔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역사적 건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현대적인 기능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 지하 지역의 상가주택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적응형 재사용의 또 다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적인 전면부, 즉 파사드는 보존하면서 후면에는 현대적인 주거 공간인 뉴잉을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개발 부담금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군생, 로드를 비롯한 이 지역의 상가주택들은 전통적인 미학과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갈등과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립도서관의 철거, 사례는 도시의 효율성과 시민의 기억이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도로 터널 건설을 위해 역사적인 붉은 벽돌 도서관의 철거를 결정했고, 이에 건축가와 시민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무관심한 싱가포르인이라는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이 사건은 시민 참여, 즉 시빅 인게이지먼트가 도시계획의 필수 요소임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프로세스는 일방통행에서 소통으로 진화했습니다. 과거의 하향식 정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2002년에 발표된 정체성 계획은 장소 만들기, 즉 플레이스 메이킹 개념을 도입하여 15개 지역을 올드 월드 참과 같은 4가지 테마로 특성화했습니다. 또한 보존 자문 패널과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는 등 참여를 확대하여 계획 초기부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모델의 성공 요인은 3가지 핵심 가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협력입니다. HDB, URA, EDB 등 부처 간의 장벽 없는 통합적인 접근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했기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혁신입니다. 하면서 배우는 태도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싱가포르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입니다. 초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리더십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싱가포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앞에는 여전히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엠블록 열풍입니다. 재개발 이익을 위한 민간 콘도들의 일괄 매각과 철거가 빈번해지면서 사유 재산권과 커뮤니티 보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근대 유산에 대한 논의입니다. 1970년대 이후 지어진 현대 건축물들의 유산적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장소를 단순히 만드는 것을 넘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싱가포르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마치며 말씀드립니다. 싱가포르의 도시 역사는 생존과 정체성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과거를 보존하는 이 모든 과정이 현재 싱가포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간 걸어온 길을 굳건히 지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험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